그동안 왕롱은 가을 추수도 무엇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아내의 병, 아들의 혼사, 아버지와 아내의 죽음 등에 정신이 팔려 농사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칭서방이 와서 말했다. 이제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모두 끝났으니 밭일을 의논해야겠어요. 말해주게. 난 요즘 다른 일에만 정신을 쓰느라고 농사일을 잊고 있었어. 칭서방은 왕롱의 말을 존중해서 잠시 사의를 두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느님 덕택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홍수가 심할 것 같아요. 아직 여름도 안 됐는데 여러 곳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이 불기엔 너무 이르거든요. 왕롱은 정신이 번쩍 들어 강한 말투로 말했다. 난 하느님의 은혜 같은 건 입어본 적이 없어. 향을 피우든 안 피우든 그는 심술궂기만 하거든. 좌우관들에 나가보세.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칭서방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여 어떤 흉년에도 왕롱처럼 하늘을 욕하진 않았다. 다 천명이지 하고 그는 홍수든 가뭄이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념해버리곤 했다. 그러나 왕롱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저기 논밭을 둘러본 왕롱은 칭서방의 말처럼 홍수의 위험을 느꼈다. 황부자한테서 산 논들은 논바닥에서 새어나오는 많은 물 때문에 질퍽거리고 보리는 노랗게 병들어 있었다. 도랑물은 벌써 호수처럼 가득 차서 넘실거리고 수로들도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급류처럼 되어 있었다. 아직 한여름도 아니고 장마가 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물이 내려온다면 정말 무서운 홍수가 올 것이다. 여름이 되면 무서운 홍수가 나서 남녀노소 없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둔한 자의 눈에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왕롱은 그의 논밭을 전부 둘러보았다. 칭서방은 묵묵히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홍수가 지더라도 벼를 심을 수 있는 땅과 모를 심기 전에 물에 잠길 땅들을 살펴보았다. 벌써 물이 넘치는 수로들을 바라보면서 왕롱은 하늘을 저주하여 말했다. 이놈의 하늘은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게야. 그 욕심쟁이가 좋아할 일이군. 왕롱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자 곁에 서 있던 칭서방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설령 그렇기로쏘니 하늘을 그렇게 욕하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해서야 됩니까? 그러나 왕롱은 부자가 되고부터는 배심이 세워져서 누구에게도 마음 쓰지 않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밀려오는 홍수에 그의 전답이 덮이는 것을 보면서 몇 번이고 욕설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왕롱이 짐작하던 대로 북쪽 강의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멀리 있는 제방이 무너지자 농민들은 다급히 수축비를 모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모든 사람들이 힘닿는 데까지 돈을 냈다. 뚝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이해에 관계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지방 장관에게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해달라고 진정했다. 그러나 그 장관은 그 벼슬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가난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큰 돈을 구경조차 못했던 터였다. 또 그가 지금의 자리를 얻게 된 것도 그의 아버지가 빚을 낼 대로 내서 그에게 현재의 지위를 사주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이런 기회에 돈을 벌어야 했다. 따라서 그는 그 무너진 제방을 바로 수축하지 않았다. 강물이 다시 뚝을 무너뜨리자 분노한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관청으로 달려가 제방 개축의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을 따졌다. 그러나 은화 3,000잎을 착복한 장관은 몸을 숨기고 나오지 않았다. 농민들은 관저로 물밀듯이 몰려들어 그를 잡아주기라고 고함을 쳤다. 장관은 자기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다.
그것으로 농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푼푼히 모은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강물이 넘쳐서 강둑은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마침내 모든 제방이 자취도 없이 내려가서 어디가 본래의 물길인지 분간도 못하게 되고 말았다. 바다처럼 강물이 온 논밭 위를 흘렀다. 밀과 벼는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다. 마을들은 차례로 섬이 되고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물결을 바라보다가 문간 앞 두 자쯤까지 물이 불면 탁자며 침대를 함께 묶고서 그 위에다 문짝을 올려놓아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침구, 의복, 가재도구,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여기에 태웠다. 홍수는 점차 집안에까지 밀려들어 마침내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그리고 지상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비가 퍼부었다. 매일매일 비가 왔다. 왕릉은 문턱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집은 약간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물에서 멀었지만 그의 논밭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다. 그는 새로 만든 묘지가 물에 잠길까봐 그곳으로 눈을 돌렸다. 다행히 아직은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누런 황토물은 그 주위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 해에는 수확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굶주리고 배를 고르며 또다시 그들에게 내리닥친 재난을 저주했다. 어떤 사람은 남방으로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 저곳을 노략질하는 비적단에 들어갔다. 비적단의 노략질은 점점 심해져서 농촌에까지 약탈하고 다녔다. 성내 사람들은 성문을 전부 닫아버리고 서수문이란 조그만 문 하나만 열어놓았다. 그 서소문도 병사가 엄중하게 지키고 밤에는 닫아버렸다. 전에 왕릉이 아버지와 처자들을 데리고 남방으로 떠나던 것처럼 남방으로 가는 사람들과 비적단에 들어가는 사람 이외에는 칭서방처럼 기질이 약하거나 아들 없는 늙은이 뿐이었다. 그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물이 들지 않은 언덕을 찾아다니면서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뜯어먹으며 연명했다.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수없이 흩어져 있었다. 왕릉은 전에 없는 기근이 올 것이라고 짐작했다. 늦 봄부터 시작된 홍수는 겨울이 돼도 빠지지 않았다. 이래서는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해나 추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살림살이에 주의를 해서 돈이며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독했다. 이런 처지에도 뚜체는 성내로 고기를 사러 다니기 때문에 왕릉과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나 다행히 홍수가 성내와의 길을 끊어버렸다. 뚜체는 성내에 가고 싶어도 배가 없으면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왕릉은 그의 명령 없이는 결코 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칭서방에게 일러두었다. 칭서방은 뚜첸이 아무리 쫑알거려도 결코 응하지 않았다. 겨울이 되자 왕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것도 팔지 않고 사지도 않을 방침을 세웠다. 모든 물건을 아껴서 살아갈 작정이었다. 매일 그는 하루의 식량을 손수 며느리에게 내어주었다. 머슴들 것은 칭서방에게 주었다. 그러나 칭서방은 아무 일도 않는 그들에게 줄곧 양식을 대어주는 것이 괴로웠으므로 마침내 그들을 남방으로 보냈다. 남방으로 가서 구걸을 하거나 품팔이를 하다가 봄이 되거든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생활에 단련을 받지 않은 렌화에게만은 다른 사람 모르게 설탕이나 기름을 숨겨두고 주었다. 설 명절에도 그들은 호수에서 낚은 고기와 사육장에서 잡은 돼지고기를 먹었을 뿐이었다. 왕릉은 이렇게 청승을 떨 만큼 가난하진 않았다. 아들이나 며느린 모르지만 그의 침실 벽에는 많은 은전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금과 은을 가득 담은 독이 물속에 든 밭에도 묻혀 있고 대나무숲 밑에도 얼만큼은 묻어둔 것이다. 시장에 팔고 남은 곡식만으로도 아직 2, 3년, 흉년이 든데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가난뱅이들 뿐이었다. 그는 지난날
황부잣집의 문 앞을 지날 때 들었던 굶주린 사람의 고함 소리를 생각했다. 그가 아직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문을 닫아 걸고 낯선 사람을 일체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아무리 조심한데도 이런 기근에 비적이나 무법자를 방어할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은 삼촌의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삼촌이 비적단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면 쌓아둔 양식이나 숨겨둔 금은이나 젊은 부녀자를 빼앗으러 왔을 것이다. 그래서 왕롱은 삼촌과 숙모와 그리고 사촌을 극히 은근한 태도로 대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롱의 신세를 입으면서도 지나치게 세도를 부렸다. 누구보다도 먼저 차를 마시고 식사 때도 제일 좋은 음식에 먼저 수저를 댔다. 왕롱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두려워하는 눈치를 알자 그들은 점점 콧대가 세어졌다.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음식물을 불평하기도 했다. 특히 숙모는 렌화의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먹게 되자 삼촌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왕롱에게 트집을 걸었다. 삼촌은 벌써 나이도 많이 들고 만사 귀찮아하는 꼴이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인데 숙모와 사촌은 자꾸만 그를 들볶았다. 어느 날 문간에 서 있던 왕롱은 문득 두 사람이 삼촌을 들볶는 말을 들었다. 돈이나 곡식이 얼마든지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해요. 사촌의 말이었다. 숙모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당신이 이 집 삼촌이 아니라면 이 집은 벌써 비적의 습격을 받았을 거예요. 가진 걸 송두리째 빼앗겼을 것이고 집은 불타버렸을 테죠. 조카도 당신이 붉은 수염단의 부두목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엿들은 왕롱은 치가 떨리도록 분했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이 세 식구를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생각했으나 그럴듯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튿날 삼촌이 와서 담배도 떨어지고 네 숙모 옷감도 사야겠으니 돈을 좀 주렴 하고 말했을 때 왕롱은 속으로는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 없이 허리춤에서 은전 5푼을 꺼내주었다. 지난날 가난했을 때도 이렇게 불쾌한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이틀도 못 되어 삼촌은 또 돈을 요구했다. 왕롱은 참다 못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돈을 마구 쓰시면 무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삼촌은 빈정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너는 운수가 좋아. 너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집 대들보에 매달려 불타 죽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왕롱은 전신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돈을 내주었다. 이렇게 해서 세 식구는 그들이 못 먹는 고기를 포식하는 것이었다. 왕롱은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삼촌은 줄곧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었다. 왕롱의 큰아들은 신혼재미에 빠져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기 아내를 숙부 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데에만 온 정신을 팔았다. 그들은 이미 친척이 아니라 바로 적이었다. 왕롱의 큰아들은 숙부의 아들이 외출한 뒤가 아니면 아내를 방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낮에는 방 안에만 있게 했다. 그러나 숙부네가 그의 아버지에게 건방지게 구는 꼴을 보자 성질이 급한 그는 화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아버지, 저 3마리의 호랑이 같은 것들을 저나 아버지의 며느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 저희들은 다른 곳에 나가 살겠어요. 왕롱은 하는 수 없이 혼자만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삼촌의 비밀을 숨김없이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나도 저것들이 미워서 못 견딜 지경이다. 무슨 좋은 수만 있다면 혼을 내주고도 싶어. 그러나 숙부는 흉악한 비적단의 부두목이니 그저 좋게 해주는 수밖에 없지. 아무도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다. 맏아들은 이 말을 듣자 펄쩍 뛰게 놀랐지만 잠시 생각한 뒤에는 더욱 분개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두운 밤중에 그들을 물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숙모는 뚱뚱하지만 몸이 약하니 칭서방이 해도 될 것이고
그 아들놈은 제 안사람 뒤만 넘겨다 보는 놈이니까 제가 처치하죠. 또 숙부는 아버지가 해치우면 되고요. 그러나 왕롱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먹이던 소를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삼촌을 죽일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아무리 미워도 죽일 순 없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비록 원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피를 나눈 혈육인데, 그리고 비적들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늙은이가 살아있어야 도리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요즘 같은 때는 무서운 꼴을 당하기 쉬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의 말도 아버지의 말도 다 같이 일리가 있었다. 죽여버린다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한동안 궁리하던 왕롱은 큰 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들을 여기에 그냥 두고 우리들을 괴롭게 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요. 그치들에게 아편을 먹여요.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피우고 싶은 대로 아편을 피우게 해요. 저는 그 아들을 꿰어내어 성내 찻집에 데리고 가서 아편을 피우게 하겠어요. 그리고 늙은 것들에게도 아편을 사다 줍시다. 그러나 왕롱은 자기가 먼저 한 생각이 아니라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못마땅한 듯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편은 보석만큼이나 값이 비싸. 그렇지만 저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보석값보다 더 비싸게 먹혀요. 그리고 그 아들놈은 건방지게 또 제 안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그냥 두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왕롱은 곧 승낙하지 않았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간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홍수가 빠질 때까지 그대로 지냈다. 아편을 사준다는 것은 실행될 것 같지도 않았다. 아마도 다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홍수가 빠질 때까지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것은 삼촌의 아들이 왕롱의 막내딸에게 눈독을 들이는 일이었다. 자기의 조카뻘이 되는데도 그런 야심을 가지는 것이었다. 왕롱의 막내딸은 매우 예뻤다. 몸집도 날씬하고 둘째 오빠를 닮았으나 살결이 편도꽃처럼 희고도 고왔다. 작은 코나 탐스러운 입술이나 전족한 발맵시가 귀여웠다. 어느 날 밤, 그 딸애가 혼자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지나는데 삼촌의 아들이 와락 달려들어 그녀를 껴안고 손을 젖가슴에 넣으려 했다. 그녀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왕룡이 달려나와 그의 머리를 때렸으나 그는 도둑질한 고기를 문 개처럼 쉽게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왕룡이 겨우 딸을 빼내자 그는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다. 장난이에요. 조카잖아요. 조카에게 못된 짓이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엔 정욕이 불타고 있었다. 왕룡은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딸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날 밤 왕룡은 이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정색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약혼자네 집으로 보냅시다. 흉년이라서 혼사를 치르긴 어렵겠지만 사람만은 맡아달라고 합시다. 저 미친 개에게 물릴지도 모르잖아요. 왕룡도 찬성이었다. 그는 이튿날 성내의 유씨를 찾아갔다. 내 딸도 벌써 13살이나 되었으니 이젠 제법 섹시티가 납니다. 그만 혼례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나 유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올해는 흉년이라서요. 이런 해에 어떻게 큰일을 치르겠습니까? 왕룡은 집안에 미친 개 같은 사촌이 있어서요. 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제법 예쁘고 나이도 그만하니 내 안사람이 죽고부터는 내가 뒤를 살펴야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나는 항상 바쁘고 집안이 어수선해서 그 아이의 일에 미처 눈이 가지 못하는군요. 어차피 댁의 식구가 될 사람이니 잘못이 없도록 하고 싶군요. 혼례의 시기는 댁의 형편 좋을 대로 하셔도 좋으니까요. 유씨는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인지라 쾌히 승낙했다.
그렇습니까? 그런 형편이라면 보내주십시오. 내 안사람에게 이야기해 두겠어요. 보내주시면 안사람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피라고 하죠. 본래는 내년 추수 때나 지나서 하기로 합시다. 왕롱은 이렇게 해서 해결을 보자 매우 만족하여 유씨와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 칭서방이 배를 띄우고 기다리는 누문까지 돌아오는 도중에 담배와 아편을 피우는 가게에 들러 담배를 샀다. 점원이 담배를 저울에 다는 동안 그는 별 생각이 없으면서도 점원에게 물었다. 아편은 얼마나 하오? 요즘은 가게에선 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시려면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한 돈중에 은전 한 잎입니다. 왕롱은 그 이상 생각지도 않고 말했다. 그러면 6돈중만 주시오. 막내딸을 시집으로 보내고 그녀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게 된 어느 날 왕롱은 삼촌에게 말했다. 숙부님, 좋은 담배를 드릴까요? 그는 아편 봉지를 뜯었다. 끈적끈적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났다. 삼촌은 그것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더니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거참 좋은 것을 가져왔구나. 나도 간혹 피워본 적은 있지만 너무 비싸서 자주 피우기 어렵구나.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게 산 것인데 오늘 남은 것이 눈에 띄어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피울 나이도 아니고 해서 아저씨께 드리려고요. 두었다가 편찮으실 때나 생각나실 때 피우세요. 왕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왕롱의 삼촌은 반색하며 빼앗다시피 아편을 받았다. 그는 그 향기에 무한한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곧 담뱃대를 사가지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피웠다. 왕롱도 담뱃대를 여러 개 사서 여기저기 놓아두었다. 삼촌 가족에게 보이기 위해서 피우는 채만 하고 사실은 입에도 대질 않았다. 또한 두 아들과 렌화에게는 비싼 것이라는 구실로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면서도 숙부와 숙모와 그 아들에게는 권했다. 온 집안에 달콤한 연기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나 왕롱은 아편값에 쓰이는 은전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집안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가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겨우 바닥이 드러나는 논밭을 둘러보고 다니는 왕롱에게 달려온 큰아들이 벙글벙글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아버지, 멀지 않아 식구가 하나 늡니다. 아버지 손자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롱은 아들을 들여다보며 얼굴 가득히 웃음을 담았다. 그래, 정말 반가운 일이구나. 왕롱은 칭서방을 성내로 보내어 생선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사오게 하여 며느리에게 주며 말했다. 이걸 먹어라. 그래야 애도 건강하니라. 이 봄 내내 왕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손자가 태어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다른 일에 바쁠 때도 이 일을 생각하고 귀찮은 일이 있을 때도 이 일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홍수 때문에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한 때, 두 때로 때를 지어 기나긴 겨울에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집터는 물먹은 황토뿐이었으나 그래도 그들은 기쁜 모양이었다. 그런 황토 속에서도 그들의 집은 다시 하나 둘 세워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지붕을 덮을 거적 같은 것을 사야만 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왕롱을 찾아와서 돈을 비는 것이었다. 왕롱은 그에게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자 고리로 빌려주었다. 담보물은 반드시 토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빌린 돈으로 씨앗을 사서 물이 빠진 기름진 땅에 뿌렸다. 소나 쟁기라든가 씨앗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들은 또 왕롱에게 돈을 빌렸다. 어떤 사람은 농토의 일부를 팔아서 추수할 때까지의 생활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농토들을 왕농은 헐값으로 사들였다. 그들은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으로라도 팔아야 했다. 농토를 팔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의 딸을 종으로 팔기도 했다. 그 중에는 왕릉이 부자일 뿐더러 세도도 있고 마음씨도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딸을 팔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아들의 장래와 또 멀지 않아서 자꾸 낳을 손자들을 생각한 왕릉은 계집종을 5이나 샀다. 그 중의 2애는 12살에다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부엌일을 시키고 다른 작은 2애는 집안일을 거들도록 하고 또 한 애는 렌화의 몸종으로 쓰게 했다. 뚜첸이 늙은 데다 막내딸을 시집 보낸 뒤로는 집안일에 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7살 난 아주 연약한 계집애를 팔러 왔다. 왕농은 그 아이가 너무 작고 약해 보여 안 사겠다고 거절했으나 렌화가 그 아이를 좋다고 졸라댔다. 참 예뻐요.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요. 지금 아이는 밉고 냄새가 나서 싫어요. 왕농은 그 계집애를 다시 보았다. 눈동자가 곱고 몸이 가냘픈 데다 기가 죽어 가엾어 보였다. 왕농은 렌화의 청도 들어줄 겸 또 불쌍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어 살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사도 좋아. 왕농은 딸을 팔러 온 사내에게 은전 20잎을 내주었다. 그 아이는 렌화가 쓰는 침상 발치에 재우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았다. 왕농은 자기도 좀 편히 지내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홍수가 빠진 여름이 되어 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자 왕농은 그의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칭서방과 함께 토지를 살펴보았다. 기름진 땅과 나쁜 땅을 각기 토질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이냐는 의논을 했다. 그는 밭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 막내 아들에게는 농사를 가르칠 작정으로 어려서부터 견습을 시키는 것이었다. 왕농은 막내 아들이 농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걷고 항상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왕농은 소년이 묵묵히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다. 여름 농사 계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만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젠 나도 늙었으니 평생 들에서 일만 할 게 아니라 머슴들도 여럿이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집에서 편히 지내야겠다. 그러나 왕릉에게 그런 편한 날이 있을 수 없었다. 며느리도 보았고 집안일을 거들게 종들도 사다 놓고 삼촌에게 소원대로 아편을 대주고 있지만 그래도 집안이 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사촌과 큰아들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큰아들은 자기 오촌을 악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미워서 견딜 수 없어 했다. 큰아들은 소년 시절에 이 아저씨가 얼마나 행실이 나빴던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즈음도 항상 의심을 품고 찻집에도 오촌이 먼저 나가기 전에는 결코 집을 비우지 않았다. 렌화와의 사이도 한때 의심했으나 그것은 곧 풀어졌다. 렌화는 나이가 많아져 나날이 몸이 뚱뚱해지고 지금엔 먹는 것이나 술밖엔 아무 다른 생각도 않기 때문이다. 곁에 오는 남자를 보아도 상대하지 않았다. 왕릉이 늙어서 자주 곁에 안 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을 정도였다. 왕릉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들에서 돌아오니 큰아들이 그의 소매를 잡고 한 구석으로 끌고 가며 말했다. 전 더 이상 그 자식과는 한 집에 같이 못 지내겠어요. 옷 단추도 꿰지 않고 빙빙 돌아다니고 계집종들을 엿보는 것을 더 참을 수 없어요. 큰아들은 그의 오촌이 뒤채까지 기웃거린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 그 자신이 아버지의 첩에게 마음이 쏠렸던
지난날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지금의 렌화가 나이 먹고 뚱뚱해지니 새삼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옛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집종 이야기만 했다. 물이 빠지고 날씨도 좋은 데다가 막내 아들이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기뻐서 유쾌한 왕릉은 몸까지 가뿐해진 기분인데 이런 소리를 듣자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밤낮 그따위 소리만 하느냐? 너는 처에게 너무 빠졌어. 어리석은 꼴이 됐구나. 계집한테 반해도 이만저만 해야지. 자네 자식이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되겠느냐? 큰아들은 이 말에 무척 기분이 상했다. 자기가 보잘것없는 무식한 인간처럼 되먹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비난받는 것이 그는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이다. 제 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체면상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릉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생각에 잠기며 다시 말했다. 어찌된 셈인지 우리 집은 밤낮 사내니 계집이니 하고 귀찮은 일뿐이냐. 나는 늙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편히 지낼까 했더니 또 너희들이 못 살게 구는구나. 그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언성을 높였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큰아들은 아버지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왕릉도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성을 높였던 것이다. 큰아들은 마침내 똑똑히 말했다. 저는 이 집을 떠나 성내에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촌뜨기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집엔 숙군의 식구들이나 살게 하고 우리들은 성내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왕릉은 어이없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말하고 담뱃대를 끌어당기면서 탁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아들의 말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건 내 집이야. 왕릉은 이렇게 아들을 무시하는 듯이 그는 아들의 말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네가 이 집에 살건 안 살건 네 자유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땅이야. 이 땅이 아니라면 나도 굶어 죽었을 게고 너도 선비처럼 잘 차려입고 한가하게 돌아다닐 순 없어.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너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왕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일부러 투당거리면서 가운데 방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마루에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상스러운 농사꾼처럼 굴었다. 그는 큰아들의 세련된 풍채를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약함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생각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뒤를 쫓아가면서 말했다. 성내 황부잣집이 비어있어요. 바깥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안채는 문을 닫아 놓은 채 그대로 있어요. 거기면 조용하니까 저는 그 집을 빌리겠어요. 그 집을 빌려서 살아요. 그곳이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논밭을 돌볼 수도 있어요. 저는 미친 개 같은 아저씨가 싫어서 못 견디겠어요.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설득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마침내 두 볼에 흘러내려도 일부러 훔치지 않았다. 저는 결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어요. 노름판에도 안 가고 아편도 안 피우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여자 외에는 나쁜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어요. 제발 소원이니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왕릉은 눈물 때문에 움직였는지 어쩐진 자기도 몰랐지만 아들이 말한 황부잣집이란 말에는 마음이 움직였다. 왕릉은 지난날 그가 겁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갔던 일이며 문지기에까지 모욕당하던 일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랐다.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런 기억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는 촌뜨기라고 성내 사람들에게 멸시당해 온 것을 언제나 느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황부잣집 노부인 앞에 섰을 때였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 저택에서 살자고 졸랐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 광경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 그 노부인이 나를 종처럼 내려다보던 그 높은 의자에 이번엔 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호령할 수 있다. 그는 속으로 궁리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했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아들 말에 대꾸는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곤 담뱃대에 담배를 담아 말없이 빨면서 생각했다. 그 위대함을 상징하는 크나큰 황부잣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들이 울음으로 호소한 까닭도 아니고 삼촌이 보기 싫어서도 아닌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의 꿈인 것이다. 왕농은 성내로 옮긴다거나 현재 상태를 바꾸어 보자는 말은 안 했으나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한층 더 불쾌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 그 녀석은 여종들에게 이상한 눈치를 던지는 것이었다. 왕농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발정난 개 같은 자식과는 같이 살지 못하겠군. 그는 삼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삼촌은 아편을 피우고부터는 놀랄 만큼 몸이 쇠약해지고 살빛이 누렇게 되며 허리가 굽은 것이 갑자기 늙은 것 같았다. 기침을 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숙모는 배추둥지처럼 몸이 굵어지고 아편 물촉을 잠시도 놓지 않고 졸기만 했다. 두 사람은 이제 귀찮게 굴 기력도 없었다. 이렇게 아편은 왕농이 원하는 대로의 구실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숙부의 아들만은 혈기왕성했다.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고 정욕이 끓어올라 야수 같았다. 늙은 노인처럼 아편에 지지도 않고 꿈만으로 정욕을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내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왕릉은 그를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다. 사촌은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이다. 일할 필요도 없고 또 누가 일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저 밤이면 어디론지 나다녔지만 요즘은 멀리 떠났던 농민들이 돌아오고 지방의 질서도 회복되어 비적단이 북쪽 산속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밤 출입도 없어졌다. 그는 비적단에 끼어 산속에서 지내기보다는 왕릉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 집안의 골칫거리였다. 한낮에도 옷을 바로 입지 않고 짓거리거나 하품을 하며 온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왕농은 어느 날 성내에 가서 둘째 아들과 의논을 했다. 네 형이 황부잣집 안채를 빌려서 살겠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둘째 아들도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다. 다른 점원들 모양으로 차림도 말끔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했다. 그러나 체격만은 그대로 작고 살빛은 누렇고 교활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저도 편리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집이 크니까 제가 장가들어도 같이 살 수 있고 온 식구가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의 성격은 침착했다.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팔렸던 왕릉은 둘째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도 잊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네 결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이 일 저 일에 바빠서 여가가 없었다. 그동안 흉년이 들어 잔치할 형편도 못 되고 이제 곧 형편이 펴질 테니 빨리 결정하기로 하자. 왕릉은 어디 적당한 혼처가 없는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시다면 저도 장가를 가겠습니다. 색시집에 가서 돈을 쓰기보다는 나으니까요. 또 아이를 낳을 게고. 그렇지만 전 형수 같은 색시는 싫어요. 밤낮 친정 자랑만 하고 눈이 높아서 돈만 헤프게 쓰니까요. 이 말에 왕릉은 깜짝 놀랐다. 그는 맏며느리가 정숙하고 얌전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말이 일리 있는 말이고
또 돈을 아낀다는 그 마음씨를 한없이 기쁘게 생각했다. 원래 이 둘째 아들은 체격이 좋은 형 밑에 끼어서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면 별반 눈에 뜨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왕릉도 이 아들에겐 깊은 관심이 없었고 더구나 성내에 보낸 뒤부터는 거의 잊어버렸던 것이다. 남들이 간혹 아들이 몇이오? 하고 물으면 셋이오 하고 대꾸할 때에나 비로소 그의 존재를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는 둘째 아들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는 짧게 깎아서 기름으로 잘 다듬고 올이 가는 회색 명주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민첩한 동작이 무슨 비밀이라도 지킬 만큼 믿음직한 장부였다. 내게 이런 자식도 있었던가. 왕릉은 속으로 놀라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럼 너는 어떤 색시가 좋으냐? 아들은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농가에서 자란 색시가 좋아요. 촌지주로서 가난한 친척도 없고 지참금은 많을수록 좋고요. 얼굴은 예쁘지도 밉지도 않고 음식 솜씨가 있어 부엌 종이 많아도 능히 감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쌀을 살 때 한꺼번에 쓸데없이 많이 사지 않고 옷감을 사도 한 치도 남지 않고 꼭 맞게 사는 여자가 좋아요. 왕릉은 또 한 번 놀랐다. 그의 아들이지만 이런 성격의 청년인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자기가 젊었을 때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또 큰아들도 그러했다. 왕릉은 똑똑한 둘째에게 탄복하여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런 색시를 구해보자. 징서방을 내세워서 그런 색시를 찾아보자. 웃으며 둘째 아들과 작별한 왕릉은 황부잣집으로 향했다. 그는 돌사자가 서 있는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지난 날과는 달리 문지기가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앞들은 그가 큰아들 때문에 창녀를 찾아왔던 그때처럼 추잡했다. 나뭇가지엔 빨래들이 널려있고 여기저기에 여자들이 둘러앉아서 조잘거리며 긴 바늘로 신을 꿰매고 있었다. 흙두성이가 된 발가숭이 아이들이 봉당에 우글우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풍기는 불쾌한 냄새가 가득했다. 왕릉은 전에 색시가 살던 방을 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본 왕릉은 기뻐하며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황부자가 번창하던 시절에는 왕릉도 이들과 같은 신세로 부자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했으나 지금의 그는 광대한 논밭을 가지고 또 수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파리떼처럼 모여있는 가난뱅이들을 경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풍기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숨을 죽이며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는 마치 지난날의 황부잣집 사람처럼 그들을 경멸하고 또 싫어했다. 그는 이 집을 빌리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가니 안채 대문은 잠겨있고 그 곁에 노파 한 사람이 졸고 있었다. 눈여겨보니 노파는 이 집 문지기의 곰보 여편네였다. 왕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전날에는 살결이 좋은 중년 여편네였는데 지금은 수척할 대로 수척하고 쪼그라질 대로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어 누런 덧니가 빠질 듯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이 모양이 된 문지기 여편네를 바라보려니 왕릉은 그 순간 그가 아직 젊은 농부로 아들을 안고 여기에 찾아왔던 그때부터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않았던 그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약간 맥 빠진 소리로 말했다. 이 문을 좀 열어주게. 노파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인지 껌뻑거리면서 급히 일어나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이 안채를 전부 빌릴 사람이 아니면 열지 말라는 분부인데요. 왕릉은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암, 마음에 들면 전부 빌리지. 그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노파 뒤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그가 지난날 음식거리를 담은 광주리를 두었던 방은 그대로 남아있고 황홀하게 단장한 기둥이나 기나긴 복도도 옛 모양 그대로였다. 노파가 인도하는 대로 대청으로 들어가니 그는 이 집의 여종을 아내로 데리러 와서 여기에 섰던 자신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주마등처럼 옛 생각이 스쳐가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는 그때 마나님이 은빛 공단옷에 쌓여서 여종들의 부축을 받고 앉았던 높은 의자가 단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형용할 수 없는 야릇한 기분에 쌓인 왕릉은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나가서 노부인이 앉았던 의자에 걸터앉아 손을 그 앞의 탁자 위에다 얹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무얼 하는 것인가 하고 몽롱한 노안을 까뭇거리며 그를 쳐다보고 있는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던 소원을 이룬 듯 그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는 벼랑간 탁자를 치며 느닷없이 말했다. 좋아. 이 집을 내가 빌리기로 하지. 왕릉은 이를 결정해버리면 한시라도 빨리 실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는 무슨 일이든 서둘러서 처리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밭이나 둘러보고 낮잠이나 자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다. 그는 마다들에게 황부잣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을 주선하라고 하고 성내의 둘째 아들을 불러서 거들게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성내로 이사를 갔다. 먼저 렌화와 뚜첸과 그의 몸종의 짐을 옮기고 마다들 내외와 그의 종들을 옮겼다. 그러나 왕릉은 곧 이사를 가지 않았다. 셋째 아들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나서 자란 곳을 떠나는 것이 그가 생각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빨리 옮기라고 권해도 내 거처할 방이나 마련해둬라. 마음이 내키는 날 가지. 손자놈이 나기 전에 가지. 갔다가 또 생각나면 이리로 오고. 할 뿐이었다. 아들들이 자꾸 권해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 바보도 생각해야지. 저 아이를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는 중이야. 아무튼 저 아이는 내가 돌봐야지.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데려가긴 해야겠지만. 왕릉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맏며느리가 지나칠 만큼 괴팍스러워서 이 바보 시누이를 근처에도 못 오게 했기 때문이었다. 임신하고부터는 저런 애는 죽는 편이 나아요. 저런 애를 보면 뱃속 아이까지 좋지 않아요. 하고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 맏아들은 그의 아내가 누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릉은 공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네 동생을 장가 보낼 때까지 여기 있겠다. 징서방을 시켜서 혼처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결말 날 때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집에 남게 된 식구는 왕릉과 막내 아들과 바보 딸아이와 그리고 삼촌네와 칭서방과 머슴들 뿐이었다. 삼촌 식구들은 마치 자기 집이나 된 것처럼 렌화가 거처하던 뒷채를 차지했으나 왕릉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귀찮게 굴던 삼촌만 죽어버리면 어른에 대한 왕릉의 도리는 끝나는 것이다. 그 뒤에 사촌을 쫓아내도 남에게 욕은 먹지 않을 것이다. 칭서방과 머슴들은 바깥채로 옮겼다. 왕릉과 막내 아들과 딸아이는 가운데 방에 거처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건장한 여종을 한 사람 구했다. 왕릉은 갑자기 온몸이 피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밤낮 잠만 잤다. 그는 마음이 아주 평화로웠다. 그의 마음을 거슬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내 아들은 말이 없을 뿐 그의 아버지 곁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아들의 성질이 어떤지 왕룽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난 뒤에 왕룽은 칭서방에게 둘째 며느리감을 구해보라고 했다. 칭서방도 이젠 늙은이가 돼서 마른 갈대처럼 쇠약했다. 왕룽은 그에게 괭이나 쟁기 같은 것은 잡지 못하게 했다. 머슴이나 감독하고 추수 때 곡식 간수나 하게 했다. 그는 왕룽의 말을 듣자 세수를 하고 가장 좋은 푸른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인근 마을로 나가서 여기저기에 색식감을 보고 와서 왕룽에게 말했다. 내가 젊기만 하다면 장가들고 싶은 색시가 있어요. 여기서 새 마을 건너서인데요. 마음도 좋고 몸도 건강한데 살결도 좋아요. 그저 흠이라면 잘 웃는 게 흠이죠. 색시 아버지도 이댁과 혼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참금도 요즘으로 보면 좋은 편이고 아버지는 지주예요. 그렇지만 나는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 못하겠다고 해두었어요. 왕롱은 금방 승낙했다. 빨리 결말을 맺고 싶어 사람을 보내 뜻을 전하고 혼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젠 막내만 남았구나.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보고 하는 걱정도 거의 던 셈이다. 이제부턴 편히 지낼 수 있겠군. 혼약서를 주고받고 잔칫날까지 정한 그는 마음이 편해져 그의 아버지처럼 양지 쪽에 나가 낮잠을 즐겼다. 칭서방도 나이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거북해져 식사 뒤에는 졸기가 일쑤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룽은 멀리 있는 토지를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싶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소작을 하겠다고 청해왔다. 그런 소작의 조건으로는 수확물을 지주인 왕룽과 소작인이 반분하기로 하되 그 밖에 왕룽은 참깻묵, 콩깻묵 따위 비료를 대어주기로 하고 그 대신 소작인들은 왕룽 가족이 먹을 양식을 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왕룽은 지금까지도 훨씬 농사일이 편하게 되었다. 때때로 그는 성내에 가서 그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자기도 했다. 그러나 날만 새면 아침 해가 뜰 때 열리는 성문을 빠져나와 다시 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신선한 흙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그의 농장을 밟을 때면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왕룽에겐 다시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왔다. 지금의 이 집안에는 여종을 겸한 머슴 아낙네밖에 없기 때문에 사촌은 너무나 한적한 생활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자 안절부절 못해하며 말했다. 북쪽에 전쟁이 벌어졌대요. 세상 구경도 하고 싶고 무엇이든 일해보고 싶어 군대에 나가볼 생각이에요. 군복과 어깨에 맬 외국제 총을 사게 돈을 좀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왕롱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뻤으나 그런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너는 아저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뒤를 이을 사람인데 전쟁터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기는 하니? 그러나 사촌은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난 바보가 아니니까요. 죽을 때는 안 가요. 전투가 벌어지면 끝날 때까지 어디 숨겠어요. 이젠 이렇게 지내기도 답답해서 못 견디겠고 또 나이 많기 전에 낯선 곳도 좀 구경해둬야겠어요. 왕롱은 얼른 돈을 주었다. 이때만은 아무 고통도 없이 줄 수 있었다. 사촌의 손에 은전을 세워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잘 됐다. 제가 전쟁을 좋아해서 가니까 달렸던 혹이 하나 떨어지는 셈이다. 아무튼 전쟁은 어디에선가 항상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다. 전쟁터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도 흔히 있는 일이다. 왕롱은 이런 생각이 얼굴에 나타날까봐 매우 조심했으나 마음은 매우 시원했다.
숙모는 아들이 군인으로 나간다는 말을 듣자 눈물을 지었다. 왕롱은 숙모를 위로하기 위하여 아편을 더 주고 담뱃대에 불을 붙여주며 말했다. 그 아이는 반드시 군관으로 출세할 것입니다. 우리 가문도 틀림없이 높여줄 거예요. 그 후에 이 집안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숙부 내외는 밤낮 누워만 있고 성내 집에선 왕룽의 손자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다. 이날이 가까워오자 왕룽은 성내 집에서 거처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뜰을 거닐면서 한때 호세를 자랑하던 황부잣집에서 그의 처자와 며느리를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3대째인 손자까지 낳는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것만 같았다. 감개무량한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지자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근사한 남국에 흑단 조각이 있는 탁자를 마련하거나 조각한 의자를 갖추거나 보통 무명 옷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가족들 옷을 전부 공단과 명주로 해주었다. 종들까지도 푸른 무명이나 검은 무명으로 말끔하게 입혔다. 그리고 맏아들의 친구들이 찾아오면 집 구경을 시키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또 왕룽이 먹는 음식도 차츰 사치해졌다. 그는 원래 마늘과 밀떡만 있으면 만족해했으나 요즘은 아침 늦도록 자고 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는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겨울에 버섯이라든가 남해 어물, 북해의 조개, 비둘기 알 같은 부유한 사람이 줄어든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먹는 것만 가려서 먹었다. 그의 아들들도 렌화도 다 같이 이런 것을 먹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이 변한 것을 보고 뚜첸이 웃으면서 말했다. 옛날 내가 이 집에 살던 때와 똑같이 됐습니다. 내가 늙어서 영감님의 시중을 못 드는 것만이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뚜첸은 힐끔 왕룽을 쳐다보았으나 그는 못 본 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를 황영감과 비교하여 영감님이라고 하는데 매우 만족을 느꼈다. 이렇게 아무 하는 일 없이 사치한 생활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하는 왕룽은 손자를 낳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맏아들 방 가까이 가니 며느리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이제 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뚜첸의 말을 들으니 산모 몸이 약해서 난산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왕룽은 그의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며느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무서운 생각이 들 만큼 걱정되었다. 부처님에게 빌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났다. 그는 불이 나게 향 파는 가게로 가서 향을 사가지고 가까운 절로 갔다. 금빛 벽장 속에 관음보살을 모셔놓았다. 그는 몹시 한가한 듯한 스님을 불러 돈을 주며 말했다. 사내가 향을 피우긴 어색한 일이니 내 대신 향을 좀 피워주오. 내 첫 손자를 볼 판인데 며느리가 성한 사람이고 몸이 약해서 난산이라서 내 안사람은 죽고 없어 향을 피워 올릴 사람이 있어야지. 스님이 향을 꽂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왕룽은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만약 새로 낳는 애가 손자가 아니고 계집애일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는 황급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손자를 낳게 해주면 붉은 새 옷을 한 벌 올리죠. 그러나 손녀라면 드리지 않을 테요. 그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절간을 나왔다. 거리에 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는데도 그는 정신없이 성박 사당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밭과 땅을 지킨다는 두 개의 찰흙 인형이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는 향에 불을 붙이며 중얼댔다. 우리들은 대대로 지신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도 내 자식도 지신님의 시중을 받들어 왔습니다. 지금 내 손자가 태어날 예정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들이 아니라면 다시는 지신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지신님께 정성껏 축원을 하고 극히 필요한 몸으로 돌아왔다. 탁자 앞에 털썩 주저앉으니 목이 말라서 차 생각이 절로 났다. 그리고 얼굴에 먼지를 훔치려니 더운 물수건이 필요해서 손뼉을 수없이 쳤으나 아무도 오질 않았다. 모두들 분주한 양 오가는데 그는 누구를 붙잡고 손자가 태어났는지를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앉아있는 그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그대로 앉아있었다. 거의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렌화가 뚜첸의 부축을 받으면서 뒤뚱뒤뚱 걸어왔다. 뚜첸이 웃으며 말했다. 자, 손자가 태어났어요. 모자가 다 건강하고 아기도 참 잘생겼어요. 왕릉도 웃음이 터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손뼉을 치며 다시 한번 크게 웃고 나서 그래, 그렇지. 내 첫 아들 낳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렌화가 제 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란이 첫 아들 낳을 때도 이렇게까지 애가 쓰이질 않았는데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일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아내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고통을 참으며 애를 며치건 낳고 또 곧 들로 나와서 그와 함께 고된 농사일을 돌봤던 것이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배가 아프다고 어린애처럼 울고 불고 악을 쓰며 집안 종들을 정신도 못 차리게 굴고 또 제 남편을 문 밖에서 꼭 기다리게 하지 않는가. 왕릉은 지나간 옛 꿈을 회상하듯 오란이 밭에서 일하는 틈틈이 가슴을 헤치고 젖을 물리던 정경을 젖이 넘쳐 흘러 땅에까지 흘러내리던 일들을 생각했다. 이런 일이 사실이었을까 싶게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때 맏아들이 웃음을 담은 얼굴로 자랑스런 듯이 들어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요. 그런데 유모를 곧 구해야겠어요. 산모의 젖을 먹이면 어머니의 몸도 약해지고 얼굴 모양도 쭈그러져요. 성내에선 행색깨나 하는 사람이면 모두 유모의 젖을 먹이거든요. 왕릉은 슬픈 듯이 대답했다. 왜 슬픈지 자신도 몰랐다. 그래, 제가 키우지 못한다면, 꼭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아이가 태어나 한 달이 되던 날 아이의 아버지 왕릉의 큰아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의 장인을 비롯해서 성내의 저명 인사들을 빠짐없이 청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계란을 붉게 물들여서 손님 전부와 선물을 보내온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다. 축연은 한결 즐겁고 잔치는 온 집안에 기쁨을 주었다. 잔치가 끝나자 큰아들이 와서 왕릉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집도 3대가 됐으니 가문을 위해서 조상의 위패를 모십시다. 우리 집도 이만하면 대갓집이 되었으니 오늘 같은 경사에는 조상에게 제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릉이 대단히 기뻐하며 승낙했기 때문에 대청에다 사당을 모시고 위패를 몇 개 세웠다. 왕릉의 조부의 것 하나, 그의 아버지의 것 하나, 그리고 왕릉 자신이랑 큰아들의 이름도 사후엔 그렇게 적을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었다. 큰아들은 향로를 사다가 차려놓고 거기에 향을 피웠다. 이 일이 끝나자 절간 부처님에게 붉은 옷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생각나서 그 길로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상당한 돈을 주었다. 그 절에서 돌아오는 도중 신은 마치 은혜를 주기 싫어서 선물 속에 가시를 숨겨두는지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사나이 하나가 달려와 벼랑간 칭서방이 위독하니 빨리 와달라고 전했다.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리는 사내의 말을 듣고 왕릉은 노해서 말했다.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만 새 옷을 바쳤더니 그 사당 지신 따위가 샘을 한 모양이구나. 이 들판에서나 세도를 부리지 삼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해. 점심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젓가락도 대지 않고 렌화가 시원한 저녁 때나 가라고 권하는 것도 듣지 않고 집을 나섰다. 렌화는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종을 시켜서 양산을 들고 따라가게 했다. 왕롱의 걸음걸이가 워낙 빨라 젊은 여종이 양산을 받쳐들고 따라가기에는 힘이 들었다. 왕롱은 칭서방이 누워있는 방으로 황급히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찌 된 일이냐? 방은 머슴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경황 없이 말했다. 손수 타작을 하다가 늙은 사람이니 그만두도록 해도 새로 들어온 머슴이 도리깨질을 잘못해서 칭서방이 가르친다는 게 그만 늙은이는 안 되는 일인데. 왕롱은 분한 말투로 소리질렀다. 그놈을 앞으로 꿀려! 그들은 왕롱 앞에 그 사내를 끌어냈다. 사나이는 정갱이를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몸집이 크고 낯이 붉은 촌뜨기인데 뻐드랑니가 아랫입술에 나와 있고 황소 눈알처럼 눈방울이 둔한 멍청이였다. 떨고 있는 그 사나이를 왕롱은 사정없이 뺨을 갈겼다. 그리고 여종이 가진 양산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마구 갈겼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노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그 노기가 말리는 사람 혈관으로 들어갈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사나이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칭서방이 신음소리를 냈다. 왕롱은 양산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소리쳤다. 이따위 멍청이를 데리고 있다간 칭서방이 죽어버리겠다. 그는 의자에 걸터앉아 칭서방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말라서 마른 나뭇잎처럼 가벼웠다. 이래도 피가 흐르고 있을까 의심이 날 정도였다. 평소 같으면 칭서방은 청황색이었는데 지금은 검은 빛이 돌고 핏기조차 없어 보였다. 겨우 뜨고 있는 눈에는 안개가 가리운 듯 아무것도 안 보이는 표정이었고 숨결도 가빴다. 왕롱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왔어. 관은 우리 아버지가 쓴 것보다 좋은 걸로 해주겠어. 그러나 칭서방은 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설사 그 말이 들렸다 해도 대답할 기력은 없었다. 몹시 괴로운 듯 헐떡이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왕롱은 그의 몸에 엎드려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프게 통곡했다. 그리고 좋은 관을 사오게 하고 스님을 불러 연부를 드리도록 하였다. 그 자신도 상복을 입고 상여 뒤를 따랐다. 그리고 친척이 죽었을 때와 같이 큰아들의 신에도 흰 띠를 감게 했다. 칭서방은 우리 집 머슴이 아니오. 머슴이 죽었는데 흰 띠를 감아요? 큰아들이 투덜댔으나 왕롱은 사흘 동안 그렇게 하도록 했다. 왕롱의 생각엔 아버지와 아내를 묻은 가족 묘지에 칭서방을 묻고 싶었으나 큰아들과 큰아들 모두 말을 듣지 않고 불평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신 자리에 같이 묻는다니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멀지 않아 거기에 묻힐 텐데. 왕롱은 이치로서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고부터는 집안의 시끄러운 일에 말려들고 싶지도 않아 칭서방을 가족 묘지 입구 가까운 곳에 묻기로 했다. 그것으로 그는 자기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젠 됐어. 칭서방은 늘 우리 집을 돌봐왔으니 죽어서도 그러겠지. 그는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칭서방 곁에 묻어달라고 일렀다. 칭서방이 죽고 난 뒤로부터 왕롱은 성 밖 땅을 둘러보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간혹 나갔을 때라도 칭서방이 없기 때문에 적적한 생각만 들었다. 논두끼를 혼자서 걸을라 치면 관절도 아프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일하는 것도 지쳤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토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소작을 주었다. 그의 땅은 기름졌기 때문에 곧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조각 땅도 팔지는 않았다. 소작도 1년 계약으로 했다. 그의 땅은 언제나 그의 소유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처자 있는 머슴을 그 집에 있게 하여 아편에만 팔려있는 삼촌 내외를 돌보게 했다.
그리고는 셋째 아들의 우울한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다. 자, 너도 나와 함께 성내 집으로 가자. 딸아이도 데리고 가자. 내가 거처하는 곳이라면 그 아이도 함께 있을 수 있지. 징서방이 죽고 나니 너도 섭섭할 게다. 그가 없으니 누가 저 아이를 돌봐주겠나. 누가 때리려고 해도 말려줄 사람도 없을 테고, 밥때가 돼도 거들어주지 않을 테고, 또 칭서방이 없으면 내게 농사일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지. 그래서 왕롱은 셋째와 바보 딸 아이를 데리고 성내 집으로 옮겨왔다. 그 토벽 시골집에는 오랫동안 거의 가지 않았다.